안도연 시. 한입 두입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녕하세요. 2023 어르신 문화 프로 토크쇼 작년에 이어 내 얘기 좀 들어봐 2년차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김진경입니다. 이 토크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연합회가 후원하는 202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생 손님으로 임근혁 선생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귀를 기울여 함께 공감의 시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근혁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또 일생을 살아온 데는 얘기를 꺼내면 많이 있겠죠. 조금 오늘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 실력이 조금 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것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형적인 농촌인 주산면 쥐아리에서 그 칠형제 중 둘째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자 형제는 없고 남자 형제만 7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우체국에 근무를 하셨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형님은 입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 5명, 저 이렇게 그때 그 막내 동생의 나이가 100일 안녕하세요. 2023 어르신 문화 프로 토크쇼 작년에 이어 요새로 내 따지면 얘기 좀 들어봐 2년차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약 3년 정도. 그러니까 형님이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3년간 소년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이 제대해서 돌아오니까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기는 어렵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림 인쇄하는 그런 인쇄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봉급이나마 타서 집으로 매월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 바로 한 명을 데려다가 서울로 데려다가 양복 기술을 배우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기술을 배우는 게 굉장히 좋았으니까 기술을 배우라고 한 게 그 양복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한 3년을 하다가 보니까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1968년에 입대를 해서 3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71년 제대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형님은 이미 공무원이 돼가지고 수원으로 떠났어요. 그 집에는 동생 중에서 큰 동생들, 제가 양복기술 뒷받침했다는 동생을 비롯해서 그 밑에 동생까지는 객지로 나가고 없고 집에는 어머니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3명의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수원에서 박봉 공무원 생활하는데 집으로 돈 붙일 거 없다고, 집은 지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그때는 이제 소년 가장이 아닌 청년 가장이 돼가지고 집을 이끌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림 인쇄를 배웠으니까 그림 인쇄를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낮에는 그림 인쇄를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공직 시절과 지금과 어느 때가 더 떨리세요? 떨리는 거? 예. 떨리는 건 없으세요? 겨울에 추울 때 나가면 떨려요. 아, 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 실수하셔도 우리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이제 청년 시절로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공직 생활을 이제 들어서는 계기가 그렇게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청년 가정이 되셨고, 그렇다면 그 70년대가 이제 보령 사회라든가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그때 일하셨을 때의 그 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보십시오. 한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1974년에 공직에 들어와서요. 내 또래 되는 사람들은 한 20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도 조금 더 있다가 29살에 저는 들어왔습니다. 다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면 단위에서 계장 정도 할 수 있을 나이에 저는 신규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74년에 들어와 가지고서 79년까지 5년 반 정도는 웅천과 주산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구태의하는 그런 게서 벗어나 가지고서 발전하려고 막 도약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식량도 모자랐어요. 그래갖고 식량 증산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한 국가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석이들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식량 증산 시책을 추진하는데 통일벼 보급, 이 우리나라 그 벼가 수확량이 적으니까 통일벼를 많이 보급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통일벼 보급을 하고, 또 요새는 비료가 많지만 그때는 비료가 없는데 그래서 퇴비를 증산시키고, 또 땅의 그 쌍심을 높이기 위해서 논가리, 추경, 가을에 가을가리, 또 봄에는 객토, 이런 거 농민들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왜 이번에 논 안 갈았느냐고, 어떤 논 안 갈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객토 좀 하라고, 그래야 황토를 갖다 논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서 실제 농사 짓는 데 가서는 옛날에는 물모짜리 해갖고 그냥 심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보온모짜리를 해야 된다고 보온모짜리를 막 추진하는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면석이들이 들어가서 논에 가서 보온모짜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추울 때요. 특히 보령 지방은 추워요. 봄이 늦게 이렇게까지 겨울이 있어가지고 추워요. 그래서 그 발시럽게 들어가서 보온모짜리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모를 심는데 옛날에는 산모 심다가 줄모를 이제 바꾸어 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 정방형이라고 해갖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장방형으로 심어야 논매기도 좋고 또 공기도 유통이 잘 되고 그래서 수확량이 는다고 해서 장방형을 심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심어버려서 안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쫓아다니며 하고, 또 모를 심는데 한 주먹씩 심어서 드문드문 심으면 많이 수확 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면속애들이 가서 아니다, 이거는 조금씩 한 3낫이나 4낫씩 심어서 촘촘히 심어야 수확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때 당시 소주밀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 또 병충해도 도열병이며 문고병이며 뭐 감충이며 굉장히 심했어요. 농민들이 그 시기적에 맞춰서 딱딱 그걸 하면 좋은데 안 해요. 면속애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게 지금은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당신네 논이 이렇게 생겼다, 도열병이 발생했더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을에 벼를 비고 논을 그냥 놔둬요. 마른 논인데 거기 갈아서 보리 좀 심으셔. 그게 보리가리도 애성바치게 쫓아다니면서 가을에는 벼스매, 그 하곡스매, 추곡스매.
그거 정부에서 정부 가격으로 딱 사가지고 있다가 고가가 막 뛰면 그거를 막 시중에 풀거든. 풀어서 고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추곡수매인데, 또 하곡수매인데, 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도 내오고 이렇게 해서 통일벼 아까 얘기한 거 보기벼 한이 돼갖고 70년대는 한때 쌀에 한해서는 식량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추진한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 그때는 그 잘 살아보자는 그 열기가 아주 가득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새마을 운동을 막 추진하는데, 그 농촌이 근대화되는데 우리가 제일 앞장선 거예요, 변석이들이. 그래갖고 농로나 마을 안길이나 뭐 교량이나 이런 그런 기반 시설 이런 것들 하고, 또 개인적으로 초가집을 없애고 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해서 돈 짜유 있는 집은 좀 보조금 주고서 집 좀 다시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 이런 개인 환경 사업까지 추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지나면서 식량도 많이 생산하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을 다지는 그 역할을 우리 일선 공무원이 했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자부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9년 10월 달에 군청으로 제가 전입을 했습니다. 군청에 와서 또 한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행사인데요. 지금은 문화재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고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문화재 행사가 몇 개 없었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재, 금산에 있는 금산인삼제,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화재를 기획하기 위해서 백제문화재 한 그 부여군, 또 금산 임산리 한 금산군,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서 돌아와서 제1회 만세 보령 문화재를 기획해서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주 좋다고, 성과를 좋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만세보령 문화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지 발간이 있어요. 1989년도에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때 전국에서 가장 군지를 잘 만들었다고 사학계에서 이렇게 정평을 했던 홍성군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금방 천안시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홍성군하고 천안시를 직접 제가 출장해갖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 군지를 지필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충남대 사학과의 최근묵 교수는 여기 분이에요, 주포면. 그 다음에 공주대 이분종 교수, 이분은 지리학인데 지리학 교수인데 여기 분은 아니에요. 서울대 이현복 교수, 이분은 국문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제가 이렇게 수소문해 갖고 찾아다니면서 집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원고를 부탁하고, 나중에 원고를 쓰면 취합을 해서 드디어 1992년 보령군지를 발간하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 이현복 교수는 여기 대천 분인데, 그때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지만은 언어 관련을 썼고, 그 다음에 그 누구는 그 충남대 최근묵 교수는 역사가를 쓰고, 공주대 이문종 교수는 지리를 쓰고,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 썼는데, 군지 발간하고서 끄트머리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각 문 중에서 자기네 조상 훌륭한 사람을 왜 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인물 관련을 지금 고인 되셨는데, 청소면에 있는 허준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허준 선생이 하루는 쫓아와 갖고 야,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썼는데 이거 감수한 사람이 충남 향토문화연구소장 최문이라는 사람이 대전 원래 5,000분인데 그분이 감수를 했거든. 최문희가 다 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문에 내자겠다.
그래갖고서 자기 나름대로 막 썼어요. 내가 이렇게 다 썼는데 최문희가 다 뺐다. 그래서 써가지고 군수실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서실에 가고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 그래서 한참 내가 듣고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허 선생님 혼자는 싹 빠져요. 그래서 선생님만 빠져나가면 군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임 계장 제가 이제 문화관 관계자 할 때거든. 임 계장 그럼 어떻게 해요? 존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러면 그 빠졌다는 사람들을 정보를 합시다. 정보를 만들읍시다. 이렇게 뭐 30장이고 40장이고 50장이고 정보를 만들어서 서운하다는 사람 나눠줍시다.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봤다. 그러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20쪽짜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분들은 이제 됐지. 자기 조상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정보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 구운지만 가지고 있지 오래 가면 정보는 없어져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 1월 달 성주사지에 석등이 없어졌어요. 석등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문화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청으로 보고 오니까 도청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거 저기 언론기관 안 나오게 신문 안 나고 텔레비 안 나오게 좀 막어. 알았다고. 그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게 막아지나요? 열흘쯤 있으니까 KBS에서 탁 터졌어요. 그게 한 번 터지니까 MBC도 하고 SBS도 하고 막 하지요. 뭐 여기 대전일보, 중도일보 헐까지 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도둑놈들이 여기 사람들이 4명이 그걸 훔쳐갔어요. 저녁에 훔쳐다가 이쪽 한내중 디산에다 놓고서 팔러 갔어. 그건 어디가 그런 골동품을 어디서 많이 매매가 되는 거면 천안 아산 지역. 그래서 팔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장물합이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흥정을 했어. 흥정을 해가지고서 돈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떨어뜨리고 야 그러면 당신들이 그 작물을 아산에 있는 어떤 학교 뒤 산이 있으니까 지정해주고 여기다가 갖다 옮겨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싣고서 저녁에 갖다 놨어요. 거기까지.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 팍 퍼지니까 한편 저기 누구야 그 문화재관리국 지금은 문화재관리청이지.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니까는 신문도 나고 막 텔레비도 나오고 오는데 난리 났거든. 더군다나 석등 통일신라 때 건데. 그러니까는 전국의 골동품 상들끼다가 여기서 충남 보령에서 석등이 이렇게 하나 없어졌으니까 당신들 보는 대로 문화재관리국에 신고시오.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물합의가 그거를 텔레비 뭐 신문 어디서 때리지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 오지 큰일 났거든. 그래서 아이고 나 여기 있어요. 거기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한 20일 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놈을 갖다가 문화재관리국 마당에다가 놓고서 충남 도로다가 야 너희들 그 석등 잃어버렸다며.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얘한테 연락 왔어요. 이거 찾았다고.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차 가지고 가서 실어 왔죠. 거기까지. 그러고서 그 후로 문화재관리국 수사팀이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그 범인을 잡으려고. 어떻게 잡았느냐? 범인이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그 문화재 장물합의하고 서로 교신을 했기 때문에 다방에 가서 만나서 차도 먹고 돈도 주고받고 계약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하나 딱 났어. 그 전화번호 있으면 그 연락 없거든. 지금처럼 휴대폰이 아니고 집전화. 그래서 관리국 그 수사반 단원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해수욕장을 가자는 게 왜요? 해수욕장에 법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군청 직원이 해수욕장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 해수욕장 그 그때는 현포동이라고 했죠. 현포동장실 갔지. 그 동장님 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기 잘 아는 직원을 하자면 오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세무 담당 하나가 왔어요. 오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 아느냐가.
이 사람 집 알아요? 그러면 암소리 말고 가자고. 차를 타고서 그 문화재관리 직원 그 저기 수사반원하고 나하고 운전수하고 거기 집을 갔더니 저만큼 가더니 저기 저 집이라고. 그러면 됐다고. 저 집만 알아면 됐다고. 그러면 나가 왔다가 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경찰들 보고도 얘기하지 말라. 알았다고. 경찰들 보고도 얘기 안 했어요. 며칠 있으니 전화 왔어요. 붙잡았다고. 붙잡았으니까 그 성주사지 관리하는 사람, 관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 받고 오는 게 아니고 담배값 정도밖에 안 줬어요. 돈 없으니까. 그 배 씨라고 있었어. 그 배 씨 보고 배 씨를 데리고 와서 조서를 받아라. 문화재관리가. 그래서 배 씨를 이제 모시고 갔죠. 배 씨가 그때 당시 50대 중반쯤 됐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40대고요. 그래서 배 씨를 모시고 갔지. 그랬더니 관리국에서 가더니 지하철 수사대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가보니까 범인 4명 중에 3명이 묶여 있어.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 조사받고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려움 또 얘기해야 되겠네. 어려움 또 하나 있어요. 짧게 말씀해 보시죠. 이건 수도사업소장을 조금 했는데 1995년 얘기입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대천천이 막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정동에 정수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취수해서 그 위 높은 데다 올려갖고 정수해서 내려보내서 수돗물을 공급을 했는데 취수장이 물이 차버렸어. 거기가 대형 모터가 펌프가 6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모터는 24시간 돌아가는 모터예요. 그것이 물이 차니까 고장 나가지고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간 물차로 실어다가 저기 시민들 물 공급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6대의 그 대형 그 모터가 있으니까 고압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물이 차니까 저하고 직원들 한 6, 7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막 물을 퍼낸다고 막 품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품어내는 거하고 되나요? 막 벽 브로크집 이런 데서 막 철철 여기 들어오는데 품타 못 품고서나 포기하고 그냥 물 장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고압전선 그게 전기가 흘렸다면은 큰일 났었죠. 대형 사고 났죠. 그런데 다행히 직원 중에 그것도 임시직 나이가 지긋한 그때 당시 40대 중반 조금 넘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오래 근무하고 아주 찬찬한 분이요. 거기 우리 처갓집도 청나가면 청나분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전기를 차단시켰어요. 만약 차단 안 했다면 참 큰일 났었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웅천읍장 할 때. 네. 네. 말씀해 주시오. 네. 진행 계속 하십시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웅천읍장 시절에는 제가 이제 1995년 그 수해 그거 하고서 11월 달에 웅천읍장으로 갔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4가지 얘기할게요. 거기 잘 아시다시피 무창포 해수욕장에 신비 바닷길이 하루에 한 달에 2번씩 갈라지죠. 그 홍보를 신문에 내고 텔레비 한번 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2, 3일 정도는 대천에서부터 남포, 웅천, 추산에서 서천 군계까지는 국도가 완전히 교통 마비예요. 또 미산 쪽으로 가면 저쪽 외산까지 마비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오직원이 김학현 군수님이 무창포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지 나가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럼 가봐야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남포쯤 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은 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오토바이 빌려 타고서 이렇게 무창포까지 가신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그 홍보 효과가 아주 엄청났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2, 3년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주의 바닷길을
사진으로 찍어갖고 그걸 그림 엽서를 내가 만들었어요. 중천 읍사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은민들한테 나눠줘가면서 이걸 그림 엽서로 쓰라고. 그리고 읍장명으로 그 저기 그 출향 인사들 여기다가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인사장을 보내는데 그걸 그 그림 엽서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자랑인데. 선생님 그 탁상용 달력 혹시 이렇게 남아 있나요? 탁상용 달력은 그거 1996년도 만드는 거니까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 아깝네요. 탁상용 달력을 한 6커트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웅천의 특산물 하면 그 석공예품이죠. 석공예품, 또 그 먹거리, 그 회 같은 무창포 먹거리라든지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소재를 한 6장 사진을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안 들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읍의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관련 그 업자들한테 당신네 돈 얼마씩 주시오, 당신네 홍보니까 그렇게 석공장 협회에서 얼마 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예산으로 그렇게 한번 해서 아주 인기를 끌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읍 성격을 했으니까 화합대회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그 주민들의 그 바람이 빗발쳐서 제1회 읍 성격 기념 읍민 화합체육대회를 기획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만세부령문화재도 기획했는데 이거야 참 식은 죽 먹기죠 뭐.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웅천은 이걸로 끝낼게요. 네. 예. 그럼 선생님 제가 이제 말할 기회를 주세요. 예, 이제 주산 그다음에 주산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주산은 전국적으로 벚꽃 축제가 참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획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기획하신 동기와 그리고 재밌었던 일화를 조금 짧게 해주셔야 네, 이제 네. 뒤에 저기 보령의 사투리 발간하는 이야기가 좀 길게 들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주산면은 제가 이제 그 웅천에서 다시 시청을 와갖고 한참 근무하다가 말년이 되니까 말년에 고향 가서 근무하다 그만뒀으면 하고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벚꽃길이 거기가 주산 소재지에서 저쪽 보령댐까지 6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벚꽃 축제라고 하기는 그때는 벚꽃나무가 조금 작아서 축제라고는 이름 붙이기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들은 축제 하자고 그랬는데 벚꽃길 걷기 대회를 하자 이렇게 그 행사를 기획을 해갖고 소재지에서 6km를 그 면민들을 막 모아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걸어가던 그 기억이 나고, 거기 가서 또 현지 보령댐 밑에 그 공원에 가서 면민 화합대회를 한 그런 기억이 나고요. 주산면 거는 또 하나는 이제 구슬매 이야기라는 그 책자인데, 그 전에 장항의 역사라고 한 책을 장항읍에서 발간한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읍장이 발간했길래 주산의 역사를 발간해봐야지. 그런데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향토사 활동은 좀 했지만, 그래서 역사책까지는 그렇고 주산을 소재로 온 주산에 있는 흩어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구슬매 이야기, 구슬매라는 건 구슬주자 매산이라 주산의 우리말로 이게 이렇게 먼 거거든. 그래서 구슬매 이야기를 2,000부를 발간해서 1,000부는 출향인사에게, 1,000부는 보령관내 이렇게 배포를 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 집에 잘 들어가신 적이 없었겠네요.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냥 웃음으로 대답 대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니까 포상도 그렇고 상장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그 포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개 상이 있어요. 군수상, 시장상, 도지사상, 또 장관상, 국무총리상 이런 거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걸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그런 상보다는 주민들이 준 감사패 그것이 몇 개 있어요. 한 4개 정도, 5개인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값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조 근정 훈장을 타기는 했는데 이거는 큰 의미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서 정년까지 왔다. 거기에 대한 이 격려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직생활 이야기는 이제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공직생활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 문화 활동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보령문화연구회장도 하시고 문화관광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기타 다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시간을 두고 한 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보령문화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보령문화연구회 가입 시작된 것이 1989년, 88년, 89년 그때인데요. 그때부터 저도 가입을 해서 30여 년 했는데 올해 32집이 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32권을 회지를 올해까지는 발간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30번을 제가 연구 논문을 거기 게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 보령문화연구회장 거기 하다 보니까 회장도 하게 돼서 그 한 번 임기가 2년인데 2년 했더니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에 더 하라고 해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당시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에 저는 이제 이때는 현직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요. 2008년, 2006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2008년에 개성 지역을 탐방했어요.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그때 남북 뭐 이렇게 있어갖고 다닐 때가 있었죠. 그래서 보령문화연구회에서 개성 지역을 갔는데 고려박물관, 박연폭포, 선죽교, 관음사, 승양서원 이런 데를 갔는데 고려박물관을 가가지고 보니까 성균관 건물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생각을 미친놈들세. 성균관 자체가 문화유적인데 왜 그걸 개조해요? 그건 그것대로 박물대로 듣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박물관을 개조해서 만들었으면 이 소장품들을 잘 진열해서 습도도 조절하고 또 좀벌레도 막고 해야 할 텐데 어디 민간인들 자기 가정에다가 뭐 진열장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무런 방지 시설 없이 도둑이나 안 맞게 그냥 해놓고서 그 귀중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보관 진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해갖고 문화재 저거 금방 부식되고 아주 못 쓰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연폭포도 그 민요연하고 아주 거창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높이는 한 20m 정도로 그냥 괜찮은데 물줄기가 너무 가늘어서 실망했어요. 그러고서 그런가? 그 근처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서를 좋아하나? 조선시대부터 그냥 바위에다 덕지덕지 이름 써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것 피풍했어요. 그러고 박연폭포 앞에 커다란 바위에 초서로다가 멋있는 한시를 싹 써서 놨어. 저 무식해서 그걸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여자 한닷소리가 이게 무슨 시인지 모르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경연은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황진이 시라고 이렇게 일러줘서 알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같이 일행 중에 한문학원 원장 송화순 원장이 같이 갔었거든. 그 회원이었었습니까? 그게 이태백이 시래. 이태백이 가진 망여산폭포라는 그 한시가 있어요. 그거 1단, 2단, 3단, 4단인데 그 중에 한 단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 거기다까지 우상화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중국 절강성을 갔어요. 이 오천 초등학교 뒤에 가면 계금 장군 청덕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원군을 보내는데 육군은 이여송이가 오고 수군은 진린이 왔어요. 그래서 진린 수군 도독 밑에 유격 장군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계금 장군이에요. 그 계금 장군이 수군 3,000명을 이끌고 우리 충청 수용으로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주둔하다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남해로 내려가고 이순신과 같이 해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돌아와서 또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계금 장군이 한 달 정도 오천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에게 참 잘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맙다고 청덕비 세워준 거예요. 그게 저기 일제 시대 때 외놈들이 그거 알았으면 박살 냈을 텐데 무식해서 못 읽어갖고 어떻게 한자로 다 됐어? 못 읽고 또 그 초등학교 뒤가 있으니까 조그만 애가 안 보이니까 놓아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우리 보령문안구에서 해석을 해서 회지에 싣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그랬더니 중국 절강성 사람, 중국 절강성 태주부 송문진. 그래서 보령문화연구에서 그 인터넷으로 또 메일로 이렇게 그쪽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갖고 계금 장군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마 그래 갖고 그 비석 탁본하고 다른 것도 유물 좀 가지고 거기를 가서 우리가 환대를 받았죠. 자기 조상 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진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서 교류 행사를 하고 그 후손들이 여기 2번인가 3번인가 왔는데 올 때마다 거기 비석도 안내하고 비문을 지은 사람이 그때 유명한 안대진이라고 하는 무장이 지었는데 그분이 산소가 웅천 소왕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내해주고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은 일본 지역을 갔어요. 일본 지역에 첫 번째로 간 데가 우리 보령시하고 우호도시인 다카하마초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카하마초 문화회관에 가서 사진 전시를 했는데 무슨 사진이냐? 보령의 관광, 문화 이런 거를 30커트를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거기서 회관에서 사진 전시 테이프 끊고 우리가 이걸 주고 갈 테니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기다 게시를 해주시오. 이렇게 거기서 그냥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교류 행사도 하고 또 보령의 집이라고 하는데 방문했는데 그거는 보령분이 거기서 보령의 집이라는 집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문물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홍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 돈다바야시에 있는 오간지 유적을 답사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성주사지가 있는데 여기에 성주사지에 통일신라 때 성주사가 있었죠. 그 전 백제 때는 오합사가 있었어요. 오합사가 지어졌던 시기에 일본에는 그 돈다바야시에 오간지가 지어졌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합사 오간지 가람 형식이 배치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 절을 지었던 세력들이 거기에 건너가서 그것도 지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는 2010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1970년대 벌써 성주사까지 와서 그걸 다 답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원 발을 내놓는데 오합사보다 오간지가 5년 늦게 지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백제 시대에는 우리가 거기 교류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 일본에 갔으니까 백제 관련 유적을 답사했습니다. 그 백제사터 또 왕인묘 왕인 박사 있죠? 왕인묘 백제왕신사 귀무덤 이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백제중학교도 있고 백제현도 있고 백제라는 말이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제법 한자로 이렇게 백제 쓴 데가 제법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백제 시대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한 개 더 남았는데 얘기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백두산 플러스 고구려 유적 플러스 항일 투쟁 유적을 답사했습니다. 이게 전부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보령문화연구회들이 간 거예요. 일부 가족들도 같이 동행해서 우리 식구도 그때 같이 갔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데 다 따라다녔어. 그렇게 해서 백두산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백두산 갔다 온 것만 말씀드리고 고구려 유적으로는 광개토왕릉 또 비 또 졸본성 국내성
또 기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항일 관계 유적은 독립투사들하고 관련이 깊은 대성중학교, 일송정, 또 안중근 의사가 감옥살이했다는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았다는 관동법원, 이런 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그 외로 이제 이거는 보령문화연구회로서 이렇게 한 거고, 개인적으로 한 거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려요? 그거.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쭉 여기 이어져서 왔는데 색깔을 표시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넘어가네. 예. 그 기타 문화 관련 활동을 소개를 하면은 저도 그 좀 조금 시원찮지만 향토지 집필하는데 좀 참여를 했어요. 보령시에서 발간한 관광 보령의 명산을 찾아서 우리 관내산, 보령관내 산을 16개를 이렇게 골라서 그 등산 소개하는데, 제가 주산 살았으니까 주산에 있는 주렴산, 주산과 웅천 사이에 있는 운봉산, 그 16개 중에서 2개를 제가 썼고, 보령의 지명을 이건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주산과 웅천은 제가 썼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시지, 이것도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위탁해서 이거 썼는데 거기서는 제가 일반 행정 부문만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006년에 제가 회갑이고 정년퇴임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갑 겸 정년퇴임 기념 문집을 향토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서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사람 지인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따 이제 그다음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리고서 바로 이제 보령의 사투리를 발간하셨잖아요. 네. 보령의 사투리, 그러니까 보령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보령의 사투리를 발간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사투리를 이렇게 모으시면서 즐거웠던 에피소드, 그리고 그 말씀 다 하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앉아 계신 분들께 보령의 사투리로 인사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2016년에 보령의 사투리 책자를 제가 이렇게 집필했다고 해야 하나, 이것은 뭐 하여튼 만들어내서 보령문화원에서 발간을 했었는데요. 사투리는 제가 본격적으로 줘서 더 애착이 더 갔어요. 2010년부터는 야, 이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령군지, 신천강시 문중지, 이문구 소설, 이문구 작가가 지은 소설이 관천수필이라든지 유자소전 같은 거, 이런 걸 사투리가 많거든요. 그거 또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제보를 하고, 특히 어떤 친구의 부인은 그걸 알고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자기 남편에 일러줘 갖고 저한테 전달되는 그런 사투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블로그를 2007년부터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올려가지고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더니 상당수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뭐 되게 보령 사람들이 내 블로그 많이 댕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움받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조사를 해놨으니까 제가 야, 이거 조금 그냥 묵히기는, 블로그에다만 올려놓기는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예산군에서 발간한 예산의 말이라는 책자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보령의 사투리 발간 한번 했으면 그러고 싶어서 그때 당시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그냥 묵히기는 아깝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러더니 한 2년쯤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발간해보죠. 알았다 그래서 그거 좀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께서 사투리로 한번 인사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투리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많이 부족한 책자를 내놓아서 죄송하구만요. 발간 후에도 계속해서 사투리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생각나는 사투리가 있으면 아무 때고 후지니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시오. 이상입니다. 알겠구먼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협조해 주실 거죠? 저 제대로 썼나요?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선생님 혹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령의 사투리하고 구슬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내셨잖아요. 앞으로의 그 계획 또는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뭐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단계에서 뭐 바랄 게 있겠어요? 건강 유지하면서 그 향토사 연구 활동을 하는 거는 그냥 심 닿는 데까지 그냥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예. 또 사회자님께서 엊그제 저한테 고위문집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고위문집은 제가 좀 준비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그런 거면 욕심 먹어 겁도 없이 제가 책을 만들어냈거든. 쌍토사랑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만들어 놓고서 그 후로 남들 쓴 자서전이라든지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러 권 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2권 내지 3권은 이건 조금 수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책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참 안 쓰면 무뎌. 그래서 회고록 고후문집 준비한다고 많이 준비해 놓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령의 사투리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발간 후로도 많이 모아놨고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은 그 중보편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2010몇 년도에 80 몇 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아드님과 함께 요양원에서 시를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100세에 제1집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102세에 다시 2집을 내시고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참 많은데 선생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고위문집 모든 일반적인 작가들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 보시죠. 다시.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선생님 혹시 인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또는 이제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뭐 길게 얘기하면 뭐 별로 안 좋고 원래 좀 웃기는 말로 네. 말은 짧을수록 좋고 미니스커트도 짧을수록 좋다는데. 근데 짧게. 여기서 미니스커트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으네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네. 성실하게 그리고 이 사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래도록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점수를 따려면 우리 식구를 얘기해야 하는데 나 그 점수 따기 위해서 네. 그렇게는 않고 네. 사실 어머니께서 42세에 혼자 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100일 지난 막내 아들. 그런 게 얼마나 아이들이 전부 자잘고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을까.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2020년에 101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 특히 힘들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1위에서 100가지를 넣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mother.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선생님 또 살아오시면서 아 내가 제일 잘한 일이다 또는 참 후회스러웠다 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잘한 거는 그래도 젊었을 때 주경야독을 해서 공직에 입문했다. 그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어렵긴 했지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힘든 거, 좀 후회스럽다. 후회스러운 거 예, 예, 조금 후회스럽다라고. 그건 욕심인데 그 젊었을 때 그 동생들 짐을 네. 짐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 혹시 이런 때 짐을 조금 덜 지고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면 선생님 그리고 6.25를 겪으시고 6.25 세대를 지나가신 분들은 다 그 허리에 등에 참 많은 짐을 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힘과 그리고 그 받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보령문화원 새 프로그램인 시니어 모델로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격려와 아니면 또 이제 선생님도 나도 우리 아내와 함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식구는 우선 예.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모델로 조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예. 키가 작기 때문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시니어 모델을 함으로써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그 걸음걸이를 걷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만약에 탁 워킹을 하신다. 그러면 새롭게 옷이라도 뭐 시장표도 괜찮습니다. 뭐 사줄 의상 있으신지요? 사모님 제가 다 받아들게요. 있으신지요? 좋게 해야죠. 아, 네네네 이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주신 인생 초대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생을 말씀해주신 임근영 선생님 토크쇼에 귀를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어떻게 갈지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늘 평안하시고 또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